가족 연회에서 사돈어른이 제 딸의 얼굴에 와인을 끼얹으며 소리쳤습니다. 근본 없는 것들은 우리 집 식탁에 앉을 자격 없어. 둘 다 당장 나가.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에게 다가가 얼굴을 닦아준 뒤 연회장의 커다란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오세요. 연회장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고 모두의 눈이 의아함에 가득 차 문을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나라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연회장은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과 값비싼 향수, 뜨거운 음식들의 무겁고 답답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얗게 풀을 먹인 식탁보가 깔린 긴 테이블에 앉아 마치 공작새 때에 잘못 들어온 작은 회색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강씨 집안은 결혼 30주년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듯 성대하게 축하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잡지에서나 보던 얼굴들이 웃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옷값은 제 시골집과 살림살이를 다 합친 것보다 비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그들의 식탁에서 투명인간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박하고 싶을 때 침묵하는 법을, 분노로 가슴이 옥죄어올 때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 딸 민서, 우리 민서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민서는 남편인 지훈의 옆, 제 맞은편에 앉아 억지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입꼬리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눈동자가 얼마나 불안하게 흔들리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 너무나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돈인 최 여사가 세련된 교양을 가장에 던졌던 모든 가시돋친 말과 비웃음을 기억합니다. 어머, 사부인. 강원도 사투리가 참 구수하시네요. 정감 있고. 최 여사는 나른한 우월감에 젖어 말을 길게 느리며 말했습니다. 혹은 제가 시골에서 직접 담근 장아찌를 가져갔을 때 그녀는 경멸적으로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어머, 귀한 거네. 진짜 시골의 맛. 주방 일하시는 분들 드시라고 해야겠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년간 영혼의 피를 흘리게 하는 수천 개의 작은 상처들. 저는 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소를 팔아 과외비를 댔고 연금에서 푼돈까지 긁어모아 졸업식에 입을 옷과 서울로 이사할 비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딸이 배부르고 평온하며 안전한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단한 집안의 아들인 키 크고 훤칠한 지훈이 나타났을 때 저는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못한 결혼식을 치르게 할 수 없어서 마지막 남은 적금까지 깨서 보탰습니다. 저는 딸에게 행복을 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요. 지훈은 어머니인 최 여사를 숭배하듯 바라보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품이자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민서는 그저 아름다운 액세서리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줄 수는 있었지만 단둘이 있을 때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는 유난히 어머니에게 다정했습니다. 연신 와인을 따라주고 그녀의 시시한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서는 그 옆에 창백한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보며 언젠가 제가 가장 아끼던 찻잔을 깨고는 울지 않고 혼자서 조각들을 붙이려 애쓰던 어린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조용하고 갈등을 피하며 누구도 속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아이였습니다. 강씨 집안은 그녀의 이런 성격을 미덕이 아닌 약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녀를 억누르고 또 억눌러 제 명랑하던 딸을 이 겁에 질린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칼로 벨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최 여사와 그녀의 남편을 위해 바치는 모든 축사는 그들의 특별한 지위, 혈통, 그리고 벽에 걸린 조상들의 초상화 온통 고관대작과 학자들 뿐인가 엄하게 내려다보는 그 흠잡을 데 없는 족보에 대한 찬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축사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저나 민서를 향한 경멸적인 시선이 뒤따를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완벽한 세계에 평범한 피가 섞여들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끔찍하게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소금통을 향해 손을 뻗다가 그녀의 포크에서 작은 갈비찜 국물 한 방울이 새하얀 식탁보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얼룩이었습니다. 저는 민서가 그대로 멈추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식탁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성껏 관리받고 비싼 화장품으로 덮인 그녀의 얼굴은 얼음 가면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 얼룩을 마치 자신의 완벽한 명성의 몸에 나타난 종기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조심해서 먹는 게 그렇게 어렵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즉시 멎었습니다. 민서는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실수로. 제가 지금 바로 닦을게요. 하지만 최 여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은 아니었을지라도 수년간 쌓아온 모든 악의를 쏟아낼 어떤 계기든 기다렸을 겁니다. 그녀는 식탁보에서 딸의 얼굴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실수라고? 그녀가 씩씩거렸고 눈에는 사악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너희는 모든 게 실수지. 네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수야. 그리고 그녀는 제 인생을 그 전과 후로 영원히 갈라놓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진한 레드와인이 담긴 잔을 들어 민서를 경멸적으로 훑어본 뒤 그 내용물을 딸의 얼굴에 힘껏 끼얹었습니다. 피처럼 검붉은 와인이 민서의 얼굴을 때리고 뺨과 목을 타고 흘러내리며 창백한 피부에 자줏빛 길을 남겼고 밝은색 드레스 위로 흉측한 얼룩을 퍼뜨렸습니다. 연회장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 숨을 헙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분노와 환희에 찬 최 여사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근본 없는 것들은 우리 집 식탁에 앉을 자격 없어. 둘 다 당장 나가. 연 회장은 폭발했습니다. 누군가는 신경질적으로 킥킥거렸고 누군가는 보란듯이 자신의 접시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민서에게 냅킨 한 장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첫 순간 그의 얼굴이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제 딸을 보았습니다. 제 딸은 모욕당하고 와인과 경멸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고 붉은 와인방울과 함께 소리 없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았고 눈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담겨 있어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딸깍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부서진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왔고 미덕과 지혜라고 여겼던 인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저 비겁함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그들이 딸만은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며 스스로를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딸을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인내심의 자리에 2월의 얼음처럼 차갑고 맑은 냉정이 찾아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떤 잡념도 없었습니다.
연회장의 소음은 멀어졌습니다. 저는 오직 제 딸의 얼굴과 그들이 딸에게 한 집만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저는 천천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의자를 끄는 소리가 찾아온 정적 속에서 귀가 먹먹할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민서에게 다가가 낡은 손가방에서 깨끗한 흰 손수건을 꺼내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에서 와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고 저는 거의 알아챌 수 없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니. 그녀의 얼굴이 깨끗해졌을 때 저는 손수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나 지훈이 아닌 연회장 끝에 있는 크고 무거운 떡갈나무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명확하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지듯 죽음 같은 정적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들어오세요. 연회장에는 벨벳 커튼 위로 먼지가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작은 탐조등처럼 저에게서 저 높은 문으로 그리고 다시 저에게로 휙휙 움직였습니다. 그 눈들에는 당혹감, 약간의 경멸,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 속에 저의 유일하고 작은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광택나는 문을 바라보며 최 여사의 시선이 제 등 뒤를 꿰뚫으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늘어졌고 그 정지된 순간 속에서 이 순간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대 실행에 옮기지 않기를 바랐던 계획, 절대 필요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비밀리에 벼려온 방패. 모든 것은 2달 전 6살 위언니인 선영에게 밤늦게 걸었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니는 나이보다 100배는 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보고 온 직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겁에 질리고 야위었는지 본 후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지만 단순히 시어머니의 속물근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다른 어둡고 끈적한 것이 민서의 생기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선자야. 선영 언니가 담배에 찌든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할머니 기억나? 그분이 우리 최유진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말이야. 저는 기억했습니다. 시골의 소문은 100년 된 떡갈나무보다 질긴 법입니다. 이웃마을 처녀였던 유진이는 항상 자기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예쁘고 성격이 드세고 도시 생활을 꿈꿨습니다. 여름에 서울 사람들이 별장으로 놀러 오면 그들과 연애를 했고 겨울에는 지나가는 기차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약 40년 전 그녀는 갑자기 공부하러 간다며 도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웃이던 장할머니는 유진이가 몸이 무거운 채로 떠났다고 맹세코 말했습니다. 1년 뒤 그녀는 깡마르고 도끼 오른 모습으로 유행하는 옷을 입고 돌아왔고 거의 곧바로 사별하고 어린 아들이 하나 있던 퇴역 군인인 강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소문에 의하면 병으로 거의 바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유진은 자신의 아들 지훈을 낳았습니다. 언니 생각에는 제가 말을 시작하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난 아무 생각 안 해. 선영 언니가 잘라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괜한 소리는 안 한다는 걸 알 뿐이지. 그 애가 농사꾼 이만식 씨를 쫓아다녔다고들 했잖아?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지. 처음엔 그가 피하더니 나중엔 넘어가 버린 것 같았어. 근데 유진이가 도시로 떠나자마자 그는 다른 여자랑 서둘러 결혼해버렸지. 이만식. 어릴 때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구전 설화의 일부였고 어른들이 속삭이며 나누던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처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최유진의 고향인 지리산 산골 마을에 가서 할머니들과 평상에 앉아 제가 구운 빵을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그의 날씨가 어땠는지, 농사는 어땠는지, 누가 결혼하고 누가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 속에서 마치 건초더미 속 마른 잎사귀처럼 이만식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마을 변두리의 튼튼하지만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내와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저는 예고 없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평범한 평일, 그는 마침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허리를 폈습니다. 키가 크고 백발이었으며 얼굴에는 늙은 나무 껍질처럼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대화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의 부엌, 백리향과 따뜻한 빵 냄새가 나는 소박한 나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에 대해, 강씨 집안에서의 삶에 대해, 최유진이 어떻게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며 우리 시골 사람들을 경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의 턱 근육만이 꿈틀거렸습니다. 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박 여사님? 제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쉬어 있었습니다. 40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각자 자기 인생이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제 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기만 위에 자신의 세계를 세웠고 그 대가를 민서에게 치르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를 당신을 부끄러워하며 제 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낡은 서랍장으로 다가가 서랍에서 누렇게 변색된 마분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달코 모서리가 부서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젊고 아름다운 유진, 즉 최유진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보내왔소.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마디 안녕이라고만 적혀 있었지. 그리고 나서 그의 어미가 달려와서는 그 애도 아이도 잊으라고. 이제 그들에겐 다른 인생이 생겼다고 하더군. 그래서 잊었소. 잊으려고 애썼지. 그날 저는 그에게 복수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제 계획, 즉 방패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만식 선생님, 이게 필요하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선을 넘으면 저는 제 딸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저 약속된 날에 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댁 근처에 여관방을 하나 잡아놓겠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모든 경비는 제가 대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그의 맑은 눈을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소, 박 여사. 진실을 위해서라면 가겠소. 그리고 지금 그는 저 문 뒤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소스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까지 와인이 민서의 얼굴에 뿌려지기 전까지 제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제 인내심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마음에는. 최유진은 제 손으로 직접 제 방패를 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떡갈나무 문짝이 소리 없이 무성 영화처럼 안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그가 나타났습니다. 이만식, 그는 아마도 큰 명절에나 입었을 소박하지만
완벽하게 깨끗하고 다림질된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는 맨 위 단추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밝은 빛에 눈을 찡그리지도 시골 사람처럼 호기심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대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소박함, 그의 진실됨, 시간과 노동이 새겨진 그의 얼굴. 이 모든 것이 분칠한 이 가짜 세계에 날리는 딱이 같았습니다. 그는 진짜였고 그들은 금박을 입힌 모조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문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조용히 연회장을 둘러본 뒤 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증오도 없었고 오직 조용하고 묵직한 존엄과 기다림만이 있었습니다. 이 화려하고 자기만족에 빠진 세계는 이 연극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시골에서 온 소박한 노인을 쳐다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니 최유진도 알아채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에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잎사귀가 스치는 듯 조용하다가 점점 더 커지고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뱀이 슉슉거리는 소리처럼 테이블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손님들은 포크를 내려놓고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와 들어온 노인, 그리고 돌처럼 굳어버린 안주인에게로 번갈아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캔들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부르고 권태로운 사회에 이보다 더 흥미로운 구경거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유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보았습니다. 짧고 끔찍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세련된 거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얼굴은 양피지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눈은 단순한 놀람이 아닌 깊은 동물적인 공포, 즉 알아봄의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판자로 맞고 잊어버린 과거의 유령을 갑자기 마주친 사람의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만식을. 그 순간 거짓 위에 세워진 그녀의 모든 삶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최유진은 전사였습니다. 평생을 태양 아래 자신의 자리를 위해 싸웠고 아래에 있는 이들을 밀어내고 배신하며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간신히 숨을 들이쉬고 강철 같은 의지가 다시 그녀의 뺨에 피를 돌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만과 차가운 경멸의 가면이 사라졌던 것처럼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입술이 도끼 어린 미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어느 쪽에서 공격이 들어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제 사위인 지훈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너무나 진심 어리고 자비로운 의아함으로 저를 쳐다봐서 순간 그가 거의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이들처럼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돈과 지위로 모든 것을 측정하는 그의 세계에서 저는 그저 예의상 참아줘야 하는 가난한 친척, 성가신 방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것이 그가 보기에 모욕감에 마침내 정신이 나간 늙은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와 자기 어머니 사이에 서서 마치 저의 광기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럽고 잘 연마된 경멸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장모님, 이 서커스는 대체 뭡니까? 그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따님 손으로 식탁보를 망친 것만으로는 부족하셨나요? 길거리에서 거지라도 데려와서 우리를 완전히 망신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길거리에서 온 거지. 이 말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손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이것이 바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었다. 늙은 여자가 미쳐서 복수심에 불타 어설픈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가치 체계 안에 있는 일이었고 그들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연회장에는 더 이상 신경질적인 웃음이 아닌 노골적으로 비웃는 웃음의 물결이 일었다. 최유진은 이 버전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붙잡았다. 그녀는 높고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안에는 즐거움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고 오직 강철과 악의만이 담겨 있었다. 정말 안타깝네. 그녀는 연극적으로 손바닥을 가슴에 대며 외쳤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워. 자기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내 파티를 망치려고 하는 거야. 평생을 진흙탕에서 살았으니 주변 모두를 더럽히고 싶은 거지. 그녀는 지훈에게 한 걸음 다가가 그의 팔짱을 끼며 모두에게 그들의 깨지지 않는 동맹을 과시했다. 봐라, 아들아, 질투가 사람을 어디까지 끌어내리는지. 네가 자기 수준의 여자가 아닌 우리 민서를 선택한 걸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광대 노름을 벌이는 거지. 그들의 말은 저에게 던져진 돌과 같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욕 한마디, 손님들의 비웃는 시선 하나하나에 제 안의 차가운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그들, 그렇게 아름답고 자신들의 정당성과 힘을 확신하는 그들을 보며 그들이 완전히 눈이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시골 늙은이를 보았지만 마지막 선까지 내몰린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양복을 입은 노인을 보았지만 자신들의 거짓이 살아 숨쉬는 현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과 잔인함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확신으로 스스로 파놓은 함정으로 저는 그저 문을 열었을 뿐이고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스스로 그 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문이 곧 닫힐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저는 시선을 민서에게로 돌렸습니다. 제 딸은 어깨에 머리를 파묻은 채 저와 남편을 공포와 애원으로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제 저에게까지 닥친 새로운 굴욕의 시작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눈을 맞추고 제 모든 사랑과 확신을 그 시선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가야. 조금만 더. 이만식 선생님은 그동안 입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늙은 나무처럼 곱고 미동도 없이. 비웃음과 모욕은 그에게 부딪혀 상처 하나 내지 못하고 튕겨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하고 슬펐습니다. 그는 최유진을, 손님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훈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겁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마치 아버지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바라보듯 지훈은 그 시선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수호자, 상황의 지배자라는 자신의 역할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경멸적인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 사람 끌어내. 그가 벽에 서 있던 경호원에게 던지듯 말했다. 그리고 이 여자도 내보내. 쇼는 끝났어. 하지만 저는 쇼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도 복수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한 이상하고 차가운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썩은 토대 위에 지어진 수정궁전에 살면서 제가 망치를 들고 왔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첫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덩치 큰 돌 같은 얼굴의 경호원이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지만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짜 승리에 도취한 지훈도 뱀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최유진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을, 공포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제 심장을 조여오는 애원이 넘실거리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멈춰요. 그 눈은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여전히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저 강철로 된 우리 창살에 몸을 던져 자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소음, 웃음소리, 속삭임,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멀어지고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 달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단순히 굴욕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아이의 영혼을 천천히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그날, 저는 예고 없이 그들의 서울 집에 찾아갔습니다. 체리잼 한 병과 따뜻한 터령말을 들고서 문을 열어준 것은 민서였고, 저는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꽃 같던 딸은 창백한 그림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졌으며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듯 움직였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빛나던 그들의 거대한 아파트는 제게 삭막하고 먼지 쌓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딸아? 제가 그들의 디자이너 주방에서 차를 끓이며 물었습니다. 그 주방은 제 시골집 전체보다 컸습니다. 어디 아픈 거니? 아니에요, 엄마.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일이 많아서. 하지만 저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한 조각도 먹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과자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웃들 이야기, 고양이, 나비가 새끼를 낳은 이야기, 올해는 사과나무에 꽃이 많이 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소박한 시골 이야기 때문인지, 아니면 저의 말없는 존재감 때문인지, 그녀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둑이 터진 것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통을 참아온 아이처럼 온몸을 떨며 소리 없이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깡마른 어깨를 감싸 안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첫 절망의 발작이 지나가자 그녀는 눈물로 퉁퉁 부은 눈을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저 더는 못하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분이 절 파괴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전 시아버지 서재에서 세금 관련 서류를 찾다가 책상 속 비밀 서랍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안에 작은 보석함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안에는 빛바랜 리본으로 묶인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뭉치와 단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최유진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편지들은 그녀의 어머니, 즉 지훈의 증조할머니가 쓴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도시에 있는 딸에게 정신 차리라고, 가문을 망신시키지 말고 시골에서의 죄를 없애라고 애원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이가 딸린 호라비인 강씨가 훌륭한 신랑감이며 그가 사생아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그들의 합법적인 아들을 그의 친아들로 소개할 것이며 어차피 그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민서는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족보, 벽에 걸린 고관들의 초상화, 혈통에 대한 그 모든 거만함과 자부심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특별함에 대해 주입받아온 그녀의 남편 지우는 그의 어머니가 평생을 부끄러워했던 평범한 농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넋이 나간 채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최유진과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순진하게도 여자 대 여자로 이야기해서 비밀을 밝혀야 한다고, 지훈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최유진은 얼음처럼 차분하게 그녀의 말을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끔찍하고 포식자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네가 내 물건을 뒤졌다는 거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추잡한 걸 찾았구나. 뭐, 찾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익사하게 될 거야.
민서는 모든 것이 우연이었고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보석함을 제자리에 돌려놔.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본 것은 잊어버려. 만약 지훈이나 다른 누구에게라도 한마디라도 하면 내가 그 애에게 내 버전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시골뜨기인 네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파괴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말할 거야. 이 약점을 찾기 위해 일부러 내 물건을 뒤졌다고. 나에게 협박하러 왔다가 내가 돈 주기를 거부하자 이 진실을 폭로해서 그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할 거다. 그녀는 민서에게 바싹 다가섰고 그녀의 속삭임은 비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 애는 네가 아니라 나를 믿을 거야. 그는 항상 나를 선택했어. 너는 그의 세상은 내 질투와 탐욕 때문에 짓밟은 적, 배신자가 될 거야. 그는 널 증오할 거고 파괴할 거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지켜볼 테니 알아들었니? 민서는 그 도끼에 마비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덫에 걸렸다는 것을. 그녀의 어떤 말이든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유진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벽과 어머니에 대한 지훈의 사랑이라는 자물쇠로 잠긴 우리에 갇힌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최유진은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비밀을 상기시켰고 지훈 앞에서 민서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암시를 던지며 그녀의 두려움과 무력감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협박이라는 짧은 목줄에 그녀를 묶어두고 천천히 즐거움을 느끼며 그녀의 의지를 꺾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이 연회장에서 저를 올가맨 그 냉기가 이미 그때 그 주방에서부터 제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뜨겁고 충동적인 감정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괴물의 소나기에서 제 아이를 꺼내기 위한 차갑고 계산된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 토대 자체를 파괴하여 내부에서 폭파시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소리가 갑자기 귀가 먹먹하게 돌아왔습니다. 경호원은 이미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제 시선과 마주치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지훈을 그의 자기만족에 찬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단지 그의 아내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천천히 매일 고문했고 그의 맹목적인 아들의 사랑을 고문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는 연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서를 해방시키겠다는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서가 저와 그들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그녀에게서 멀리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미미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망설이며 멈춰선 경호원을 무시하고 최유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찬 증오심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가 그들의 비웃음에 부서지고 짓밟렸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방금 제 영혼에서 마지막 두려움의 파편을 뽑아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히스테리나 분노의 기색 없이 차분하고 고르게 울렸고 그 때문에 긴장된 침묵 속에서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최유진 씨, 당신은 혈통에 대해 그 순수함과 품격에 대해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더군요. 자, 그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그녀의 눈에 불안 섞인 놀라움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이런 어조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 저주, 무력한 분노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아이에게 자명한 진리를 설명하듯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만식 선생님이 서 있는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함은 이만식입니다. 지리산 산골 마을 분이시죠. 마을 이름이 불리자 최유진의 어깨가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지리산 산골.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이력서에서 지워버리고
서울의 교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꾸며낸 이야기로 대체한 곳. 당신, 유진이가 젊었을 때 아주 잘 알았던 그 마을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녀의 시골 이름을 부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움찔했고 얼굴에는 노골적인 공황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정신을 차릴 틈도 반격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자신감은 사라지고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제가 그를 불렀고 제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속고 맹목적으로 사랑받아온 소년에 대해 느꼈던 바로 그 연민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어머니는 내게 아버지가 임무 중 순직한 영웅 조종사였다고 말씀하셨지. 네가 위대한 강씨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라고 하셨고, 그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비슷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멈추게 하고 닥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단다, 지훈아. 제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지. 네,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지만 정직하고 좋은 분이셨어.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았단다. 그분은 이 모든 세월 동안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땅을 일구며 살아오셨어. 제가 둔 잠시는 어떤 비명보다도 더 끔찍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내 아버지는 바로 저기서 계신단다. 그리고 저는 이만식 씨를 가리켰습니다. 이 말들은 산에서 굴러떨어져 눈사태를 일으킨 거대한 바위처럼 침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서는 비명이 아닌 짐승 같고 억눌린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미쳤어. 거짓말하고 있어. 그녀는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지훈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울부짖는 어머니, 그리고 문가의 노인을 번갈아 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필사적인 갈등, 불신, 충격, 그리고 그 사이를 뚫고 끔찍하게 싹트는 의심의 씨앗이 비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경호원. 최유진이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들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경호원들, 웨이터들 모두가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넋을 잃고 지켜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만식 선생님이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최유진의 비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위엄있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지훈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우주적인 슬픔이 담겨 있어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조여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년간의 노동으로 거칠어진 떨리는 손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낡고 해진 지갑을 꺼내 펼치고 거기서 그 사진, 작고 빛바래고 모서리가 부서진 바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내왔었소. 그가 조용하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평범한 시골 남자의 목소리가 장군들의 초상화로 가득 찬 이 연회장에서 진실 그 자체의 목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더러 영원히 사라져 달라고 하기 전에 말이오. 지훈은 홀린 듯이 그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마치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뻗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을 내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주 젊고 거의 소녀 같은 어머니와 그녀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알아보았을 때 그의 동공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만식 선생님을, 그의 주름진 얼굴을, 그의 맑고 슬픈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최유진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분노, 모든 거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벌거벗은 동물적인 공포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구겨지고 무너져 내리며 절망과 공황의 가면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4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그녀는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리고 그토록 인정을 갈구했던 이 사회 전체 앞에서 폭로당했습니다. 지우는 사진에서 어머니로, 다시 이만식 선생님으로, 그리고 다시 어머니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는 침묵했지만 그의 눈에서 저는 제국이 무너지고 화강한 받침대가 먼지로 변하며 그의 모든 삶, 모든 자부심,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재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이 그의 손에서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찬 그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서 구원, 반박, 그의 세계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군중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찾는 아이 같았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부서져 가엽게 떨리는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그녀의 기회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폐허 속에서 무언가라도 구하려 시도할 마지막 기회. 하지만 최유진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계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그녀는 모든 포식자가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이만식 선생님 쪽으로 손가락질하며 식탁의 와인잔들이 울릴 정도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져. 내 말 들려. 이 늙은 거짓말쟁이야? 여기서 꺼지라고. 원하는 만큼 돈을 줄 테니 그냥 사라져. 그녀는 손님들에게서 지지를 구하듯 눈을 굴렸지만 그들은 그저 겁에 질려 시선을 피하며 의자에 몸을 움츠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강 회장은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기댈 곳을 찾지 못한 최유진은 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번개를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너, 이 마녀 같은 년, 질투의 눈먼 시골 마녀, 네가 처음부터 모든 걸 망치러 여기 온 줄 알았어. 내 행복을, 내 지위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지. 평생을 똥밭에서 굴렀으니 내 오물통을 우리 가족에게 쏟아붓고 싶었던 거야. 그녀의 비명은 혼란스럽고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상처 입은 새처럼 이 연회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상처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분노도 환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요동치는 폭풍 속에서 평온의 닭과 같았습니다. 저는 위협적인 사교계의 여왕이 아니라 40년간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쳐온 지리산 산골에 겁먹은 소녀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가 그녀를 따라잡아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비명에 숨이 막혀 말을 멈추고 거칠게 숨을 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쨍한 침묵 속에서 저는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고 고르게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혈통에 대한 거짓말 위에 세계를 세우고 동시에 내 딸의 혈통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품격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숭배했지만 당신의 신전 기초에는 기만이 깔려 있었어요. 당신은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모습 때문에 민서를 모욕했습니다. 제 말은 비난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설명, 사실의 확인이었습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운 시선을 어머니에게서 저에게로 옮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저의 잔인한 복수일 뿐이며 그의 어머니가 과거에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그의 미래를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희망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생에 대한 거짓말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이미지에 엄마는 항상 옳다는 익숙한 세계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발밑에서 이 마지막 버팀목마저 빼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민서를 위해, 그가 마침내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보게 하기 위해, 그가 어떤 여자를 자신의 지붕 아래에서 고문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 저는 힘을 모으며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동안 말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란다, 지훈아. 저는 이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제게 밝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더 큰 이유는 내 어머니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내 딸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야. 방이 흔들렸습니다. 제 등 뒤에서 민서가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딸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담아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하게 이어갔습니다. 민서는 그 비밀을 알게 됐고 내 어머니는 그 아이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위협하고 겁주고 그 아이의 공포를 즐겼지. 천천히 의식적으로 매일같이 그 아이를 고문했단다. 그리고 그걸 저는 다시 돌처럼 굳어버린 최유진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미는 용서할 수 없는 법이다. 절대로. 만약 제 첫 번째 폭로가 돌멩이였다면 이것은 번개였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마치 명치를 맞은 것처럼 보았습니다. 공기가 그의 폐에서 소리를 내며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그녀가 나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전까지 혼란스럽고 겁에 질려 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천천히 커지는 공포와 혐오의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어머니를 보듯 최유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죄인을 보듯 했습니다. 그의 모든 맹목적인 사랑, 모든 숭배, 그녀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그의 모든 삶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무너뜨린 것은 출생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그녀의 잔인함에 대한 진실, 그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민서, 그의 아내에게 그녀가 한 짓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귀가 먹먹할 정도로 침묵했고 이 침묵은 어떤 비명이나 비난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최유진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곳에서 자신의 선고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멎었고 분노는 고갈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공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쫓기는 듯한 시선으로 연회장을 둘러보았지만 동정하는 눈빛은 단 하나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소위 친구들이라는 손님들은 차가운 호기심과 약간의 고소함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연극은 끝났고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여왕은 단지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더러웠습니다. 그녀는 거짓의 대가로 산 호화로움 속 자신의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완전히 압도적으로 외로웠습니다. 제가 아니라 자신의 비열함에 의해 패배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진 한 달이었습니다. 민서와 저는 도시 변두리에 중심가와 그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를 얻어 살았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매일, 그러다 점점 뜸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전화기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아닌 공허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사위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사기꾼이라는 안내인에게 이끌려온 맹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대한 소문은
물 위의 파문처럼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추하고 왜곡되었지만 핵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강씨 제국의 균열이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도덕적인 원칙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속물들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만식 선생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최유진이 진정되지 않았으며 아직 그녀의 말을 들어줄 용의가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집에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한다고 말했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해뒀습니다. 사람들이 당신들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하인들이 우리를 맞이했던 바로 그 문 앞에 오늘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목소리와 히스테리에 가까운 높고 갈라지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민서를 보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그녀는 변했습니다. 쫓기는 듯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제 약함이 아닌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을 맞추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옆에는 엄격한 양복과 안경을 쓴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우리를 만난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단지 안재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는 어려운 수술을 앞둔 의사처럼 차분했습니다. 제가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가자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10명 남짓, 가장 끈질기거나 가장 호기심 많은 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락의자에 앉아 술잔을 들고 긴장된 얼굴로 안주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벽난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듯 어둡고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윈 얼굴과 열에 들뜬 눈빛은 절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를 고용했어요. 최유진은 우리를 보지 못한 채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시골 마을에서 가장 한심한 술주 정뱅이 무슨 동네 연극배우 같은 놈을 찾아서 돈을 주고 이 연극을 꾸미게 한 거예요. 그 여자는 교활한 조종자예요. 항상 우리 가족을 증오했고 우리 지위를 질투했어요. 그래서 가장 더럽고 비열한 중상모략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한 거죠. 우리의 등장은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낳았습니다.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은 코냑의 사례가 들렸습니다. 모든 고개가 우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유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쳐다보았고 얼굴에는 충격, 분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골 구석에 숨어 상처를 핥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신들이 여긴 어쩐 일이죠? 그녀가 남은 자제력을 잃고 씩씩거렸습니다. 경호원.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님들은 탐욕스러운 호기심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극보다도 나았습니다.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서가 제 옆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들으러 왔습니다. 최유진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네가 거짓말쟁이 음모꾼이라는 거야.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녀는 안재욱 씨 쪽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고용한 또 다른 배우겠지. 무슨 역을 맡았나? 변호사? 남자는 조용히 안경을 벗어 새하얀 손수건으로 닦고 다시 썼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차분하고 동요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안재욱입니다. 저는 서울일보 기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선자 여사님의 부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이 참석자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저에게는 지리산 산골 마을의 주민이신 존경받는 분이자 국가유공자이신 이만식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 정의를 바로잡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말에 거실에 한숨이 퍼져나갔습니다. 최유진은 비틀거리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난로 선반을 붙잡았습니다. 최유진 여사님께서는 이만식 선생님이 고용된 배우라고 주장하시고 기자는 평탄하고 거의 무관심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선자 여사님은 조종자라고 하셨습니다. 심각한 비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언론계에서는 사실과 문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원본이 아니라 질 좋은 복사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방중앙의 잡지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만식 선생님께서는 그때는 아직 최유진 씨가 거의 40년 전에 도시에서 그분께 보냈던 몇 통의 편지를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거짓말이 그분께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손님 중 가장 용감한 사람이 몸을 숙여 맨 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테이블로 손을 뻗었습니다. 한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안 기자가 수첩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식 씨, 제발 나를 잊어줘요. 이 편지와 있었던 모든 일을 태워버려요. 나에게는 100만 분의 1의 기회가 왔고 이걸 놓칠 수 없어요. 아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요. 그 아이는 고귀한 사람의 성을 따르게 될 거예요. 제발 모든 것을 걸고 부탁하는데 침묵해줘요. 제발 침묵해줘요. 방 안에는 절대적인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유진의 떨리는 손이 벽난로의 대리석 선반을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의 거짓말, 빠져나가려는 그녀의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는 단지 폭로된 것이 아니라 파괴되었습니다. 문서로, 공개적으로 그녀의 삶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가장 먼저 일어선 것은 값비싼 양복을 입은 백발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최유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술잔을 테이블에 놓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를 따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경멸적이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떠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지도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떠나갔고 이것은 어떤 처형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세계에서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2분 후, 방 안에는 우리 셋과 그녀만이 남았습니다. 최유진은 벽난로를 따라 바닥으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값비싼 페르시아 양탄자 위에 몸을 웅크리고 마치 몸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사형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강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서서 거짓 위에 세워진 타인의 삶의 폐허를 등지고 말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우리 뒤로 문이 닫히며 과거를 차단했습니다.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의 공기는 대도시의 으슬으슬한 11월 공기조차도 제게는 맑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제 딸의 긴장된 어깨가 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앞에는 침묵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올해 봄은 일찍 따뜻하게 찾아왔다. 햇살이 우리의 작은 정원을 가득 채웠고 공기는 활짝 핀 사과나무 꽃향기와 잠에서 깨어난
촉촉한 흙냄새로 짙고 달콤했다. 나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부드러운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모든 소음과 화려함, 그리고 더러움을 가진 도시는 다른 누군가가 꾼 꿈처럼 느껴졌다. 집에서 민서가 나왔다. 그녀는 작은 꽃무늬가 있는 소박한 면 원피스에 낡고 다른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허브차 2잔을 들고 있었다. 이곳 시골에서 보낸 한 달 동안 그녀는 다시 나의 민서가 되어 있었다. 뺨에서는 도시의 창백함이 사라졌다. 눈에는 차분하고 맑은 빛이 돌아왔고 입가에는 다시는 보지 못할까 두려웠던 바로 그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내 앞에 찻잔을 놓고 옆에 앉았다. 정말 좋다, 엄마. 그녀가 가슴 가득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벌들이 윙윙거리는 게 어릴 때랑 똑같아. 좋구나, 딸아. 나도 동의했다. 땅도 쉬면서 힘을 얻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잠시 침묵하며 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멀리 마을밭에서는 트랙터가 일정하게 윙윙거렸다. 찌르레기가 노래했다. 이 소박하고 영원한 음악은 영혼을 위한 최고의 약이었다. 어제 전화 왔었어요. 민서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나를 보지 않고 멀리 사과꽃의 하얀 뭉치를 바라보며 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묻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겨 말을 이었다. 차분해졌어요. 엄마는 어떠신지, 나는 어떤지 물어보더라고요. 이만식 아저씨네 헛간 지붕 고치는 거 도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에 못을 잡아봤대요. 웃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고 단지 가볍고 맑은 슬픔만이 있었다. 그 애는 자신을 찾고 있는 거야, 민서야. 평생을 남의 인생, 남의 이름, 남의 이야기로 살았잖니. 이제 자신의 것을 찾아야지. 그건 힘든 길이야. 알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행운을 빌어줬고 더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각자 자신의 길로.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갑자기 정말로 환하고 밝게 미소 지었다. 저 뭐 하기로 했는지 아세요? 우리 동네 학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이 은퇴하신대요. 교장 선생님이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고 포괄적인 행복으로 가득 차서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을 찾았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화단에 어떤 꽃을 심을지, 울타리를 다시 칠해야 할지, 여름에 어떤 잼을 만들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소박하고 명확하고 진정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유진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첫 햇살과 함께 잊히는 무서운 꿈처럼 우리 삶에서 지워지고 사라졌다. 그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해방이었다. 저녁에 민서가 집으로 들어간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정원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을 부드러운 수채화 색으로 물들였다. 공기는 시원해졌고 신선함과 어린 잎사귀 냄새가 났다. 나는 우리의 작고 잘 가꾸어진 세계를, 튼튼한 집을, 이미 첫싹이 돋아난 텃밭을, 꽃으로 뒤덮인 사과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동안 내 딸을 이 땅에서 뽑아내려고 애썼다. 나는 그녀에게 더 나은 운명, 더 나은 삶을 준다고 생각했다. 내 연약한 시골 꽃을 낯선 돌투성이 도시 토양에 옮겨 심기 위해 내 모든 힘과 저축을 쏟아부었다. 나는 그녀에게 금박을 입힌 새장 속에서 안정과 행복을 사준다고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진정한 힘. 그것은 돈이나 인맥에 있지 않다. 그것은 뿌리에 있다. 네가 태어난 땅에
네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에 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위해 깨어나는 정원을 바라보며 아주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절대적이고 쨍한 평온을 느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과거에 대한 씁쓸함도 없었다. 오직 이 고요함, 이 따뜻한 봄 하늘, 그리고 다시 미소 짓는 법을 배운 내 딸만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집,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으로 저와 제 딸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존엄과 때때로 삶이 우리 앞에 놓는 끔찍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계산된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유일하게 가능했던 해방이었을까요? 그 경계는 매우 미묘하며 각자 다르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쪽의 진실은 종종 다른 쪽의 비극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잔인하게 행동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유진의 명성뿐만 아니라 사실 아무 잘못도 없었던 그녀의 아들 지훈의 세계까지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는 제 아이가 심리적 폭력과 협박으로 천천히 체계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본 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와 공격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제가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자녀를 지키는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등장인물들의 운명에 대한 질문이나 여러분이 발견한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기쁘게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최고의 보상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